오전 10시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의 나지막한 산세 아래 자리 잡은 육군제 오보병사단 본부 사령부 건물은 겉보기에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위병소를 지나 본청 건물로 들어서면 열세 부대의 상징인 커다란 열쇠 마크가 방문객을 압도합니다. 이곳은 중서부 전선의 핵심 요충지로서 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곳이지만 오늘 같은 무더위 속에서는 정적만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이어질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본청 2층 작전처 복도 끝 정수기 앞에는 작전참모 박태환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단 내에서도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직접 몸을 쓰고 있었습니다. 18리터가 넘는 육중한 생수통을 거꾸로 들어 올리느라 그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올랐고 전투복 상의는 이미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이는 그의 전속 부관인 정다은 하사였습니다. 정다은 하사는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차분한 일처리와 강단 있는 성격으로 부대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녀는 상관이 직접 물통을 가는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려 연신손을 내밀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제가 하겠습니다. 대령님 허리라도 삐끗하시면 큰일입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박태환 대령은 끙 하는 소리와 함께 생수통을 정수기 입구에 명중시키며 호기롭게 웃었습니다. 어허. 정하사, 비켜봐라. 내가 이래도 육사 시절에는 럭비부 주장이었어. 이 정도 무게는 깃털이나 마찬가지. 자네는 옆에서 비품이나 좀 챙겨. 역시 과장님 체력은 저희 같은 신참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청춘이십니다. 정다은 하사는 상관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권위적인 다른 장교들과 달리 가끔 이렇게 소탈하게 구는 박대령의 모습이 그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광경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구둣발 소리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군화 발소리가 아닌 가늘고 예리한 금속의 마찰음이 본청 건물의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군부대라는 특수한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소음이었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박대령의 아내 최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포천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력가의 딸이자 박대령의 내조를 자처하며 부대 행사마다 나타나 존재감을 과시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던 그녀의 눈에 정수기 앞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최미영의 눈에는 단순히 부하 직원이 상관을 돕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팽팽한 얼굴의 여군 하사가 남편 옆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비위를 맞추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도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비뚤어진 질투심과 특권의식이 순식간에 발화했습니다. 젊은 게 몸은 어디다 쓰려고. 늙은 내 남편 허리 부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너는 군인이 힘쓰라고 있는 거지 구경하라고 있는 줄 알아? 당장 내가 아나? 아주 상전 나셨네. 상전 나셨어. 최미영의 고함이 복도를 찢었습니다. 정다은 하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어디서 말대꾸야? 이 여우 같은 년이 감히 내 남편한테 짐꾼 노릇을 시키고 옆에서 비웃고 있어? 내가 지금 꼬리치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최미영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묵직한 명품 가방을 고쳐 잡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정 화장품이 든 파우치와 두툼한 장지갑, 그리고 남편에게 주려던 현금 봉투가 들어있어 그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그것은 가방이라기보다 금속 장식이 달린 둔기에 가까웠습니다. 이 발칙한 년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최미영은 망설임 없이 가방을 휘둘렀습니다. 가방 옆면에 달린 큼지막한 금속 버클이 정다은 하사의 왼쪽 이마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적막한 복도를 울렸습니다. 정다은 하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쓰고 있던 베레모가 복도 멀리 날아갔고
찢어진 이마 사이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선명한 핏방울이 하얀 대리석 바닥과 그녀의 깨끗한 디지털 문이 전투복 위로 점점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박태환 대령은 들고 있던 빈 생수통을 꽝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경악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부하 직원의 머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당황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자신을 노려보는 아내의 기세에 그는 본능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최미영은 쓰러진 정다은 하사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비켜. 내가 오늘 그년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테니까. 어디서 신성한 군부대에서 꼬리를 쳐? 정다은 하사는 이마를 타고 흐르는 피가 눈을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명이 들렸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 몸을 뒤로 뺐습니다.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오해이십니다. 오해. 내 눈이 장식인 줄 알아? 어디 하늘 같은 대령님이 물을 가는데 옆에서 쳐 웃고 있어?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가정교육을 독학으로 배웠니? 최미영의 입에서는 인격 모독적인 욕설이 기관총처럼 쏟아졌습니다. 복도의 소란을 듣고 근처 행정실에서 행정병들과 초급 간부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정하사와 거칠어지는 사모님, 그리고 그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작전 참모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휘관인 박 대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민간인인 아내를 즉시 격리하고 피를 흘리는 부하의 상태를 살핀 뒤 의무대로 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폭행 사실을 헌병대에 보고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태환 대령은 정다은 하사의 기대를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저버렸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정 하사를 내려다보며 미안해하기는커녕 혀를 차더니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허실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여보 그만해. 사람들 보잖아. 이거 창피해. 원 자네도 그만 화 풀고 진정해. 이거 아니야. 당신도 그래? 저런 계집 같은 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줘. 당신이 얘 마음이야? 내가 속상해서 정말 못 살아. 최미영은 남편의 가슴을 퍽퍽 치며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사람을 때린 가해자가 순식간에 피해자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그런 아내를 달래며 정하사에게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마누라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질투가 좀 과하다니까? 자, 정하사, 자네도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게. 우리 집사람 성격 대단한 거 알지?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사모님 놀라셨으니까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해. 그러고 나서 의무대 가서 치료받고. 정다은 하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턱끝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처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믿고 따랐던 상관의 배신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라고요? 제가 말입니까? 과장님, 지금 제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가방으로 저를 치셨단 말입니다. 에이, 정하사 말이 좀 심하네. 가방으로 좀 친 게 무슨 대수라고 그래? 자네가 옆에서 웃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오해한 거 아니야? 원인 제공은 자네가 한 거지. 사랑 싸움에 자네가 좀 낀 거라고 생각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응? 옆에 있던 최미영이 기고만장해져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어린 것이 눈치가 있어야지. 그리고 맞은 건 나야? 명품 가방 모서리에 손목 긁힌 거 안 보여?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여기에 흠집이라도 났으면 내 월급으로 감당이나 되겠니? 어디서 촌스럽게 피 흘리는 거 가지고 유세야? 정다은 하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정진우 대장은 육군 전체를 호령하는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는 딸이 군인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만을 강조했습니다. 다은아, 군 생활 동안 절대 내 이름을 팔지 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 하지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군의 기강이 무너지는 현장을 본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이 아빠를 불러라. 정다은 하사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 중이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와 폭행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두 부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제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 친구가 자꾸 따지네. 사과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자네 군 생활 계속하고 싶지 않아? 박대령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협박이 섞였습니다. 정다은 하사는 피 묻은 손으로 이마를 닦아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달겠습니다. 사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과장님과 사모님 두 분께서 오늘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저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정다은 하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붉은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곧 포천 영북면 열쇠부대에 몰아칠 거대한 피바람의 전조였습니다. 정다은 하사가 피를 흘리며 복도를 가로질러 나간 뒤에도 본청 2층 복도에는 여전히 최미영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힌 상처보다 자신의 명품 가방에 묻었을지도 모를 핏자국이 더 걱정된다는 듯 연신 가방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씩씩거렸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과 간부들은 박대령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저거 보통이 아니네.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어디서 감히 대령님 앞길을 막겠다고 협박이야? 저런 건 당장 영창에 쳐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최미영이 남편의 팔을 흔들며 쏘아붙였습니다. 박태환 대령은 겉으로는 아내를 달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다은 하사의 눈빛이 평소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늘 싹싹하고 예에 바르던 그녀의 눈에서 서늘한 살기를 읽은 박 대령은 뒷덜미가 당기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개하사 나부랭이가 사단 작전 참모인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오만함이 불안감을 덮어버렸습니다. 걱정 마, 여보. 정 하사가 아직 어려서 그래? 자기가 법대로 하면 어쩔 거야? 때린 사람은 민간인이고 지휘관인 내가 사랑 싸움으로 덮겠다는데 군대가 그렇게 만만한 곳인 줄 아나? 박대령은 호기롭게 말했지만 상황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다은 하사가 향한 곳은 의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본청 1층에 위치한 헌병 파견대로 직행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에 들어가 시야가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바깥에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충성. 작전처 정다은 하사입니다. 민간인에 의한 폭행 및 지휘관의 방조 사건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조사실 안에 있던 헌병 중대장과 수사관들이 경악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얀 붕대도 감지 않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온 여군 하사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정 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미영의 고함과 가방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박대령의 비겁한 회유가 조사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박대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헌병 파견대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조사실 문을 꽝 소리 나게 열며 소리쳤습니다. 정다은, 너 지금 제정신이야? 헌병 고소라니 미쳤어. 뒤따라 들어온 헌병 중대장이 당황하며 박대령을 가로막았습니다. 참모님, 지금 피해자 진술 녹화 중입니다. 규정상 나가 주셔야 합니다.
시끄러워. 내 부하 교육 내가 시키겠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중대장,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당장 비켜. 박대령의 서슬퍼런 고함에 헌병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령이라는 계급은 사단 내에서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좁은 조사실에는 이마에 피가 엉겨붙은 정다은 하사와 씩씩거리는 박대령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대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정하사를 몰아세웠습니다. 정하사. 내가 좋게 말할 때 고소 취하해. 집사람이 놀라서 지금 진정제까지 먹고 누워있어. 내가 감히 상관 와이프를 전과자로 만들 셈이야? 이게 군인으로서 할 짓이야? 정다은 하사는 고개를 들어 박대령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실망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사모님이 놀란 게 중요합니까? 제 머리가 찢어진 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전과자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스스로 되신 겁니다. 군사시설 내에서 제복 입은 군인을 흉기로 가해한 것은 명백한 특수폭행입니다. 특수폭행. 웃기지 마. 그게 무슨 흉기야? 그냥 가방이지. 자네, 장기복무 심산에 손안에 있는 거 잊었어? 내가 부적합 도장 한 번만 찍으면 너는 바로 군복 벗고 사회로 나가야 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도 안 도와줘. 부모님이 고생해서 군대 보내놨을 텐데 딸 자식이 쫓겨나면 얼굴이나 들고 살겠어? 박대령은 비열하게 미소 지으며 정하사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초급 간부들에게 장기복무는 인생이 걸린 문제였고 참모의 인사고권은 절대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다은 하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십니까? 이것도 추가 진술에 포함하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얘야, 정다은. 너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어른이 훈계하면 듣는 게 신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받아쳐.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응. 집구석 형편이 어려워서 군대 왔어. 그래서 돈 좀 뜯어내보려고 합의금 장사하는 거냐고, 지금? 박대령의 입에서 패륜적인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정하사의 부모님을 들먹이며 그녀를 꽃뱀 취급하는 그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말씀 가려 하십시오. 저희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실 자격 없으십니다. 자격. 웃기고 있네? 뭐, 막노동판에 나가나 만나 뻔하지. 어디서 막노동 하시냐? 아니면 시장 바닥에서 장사해? 딸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킨 거 보면 안 봐도 비디오다. 못 배운 집안 티를 꼭 이렇게 내야겠어? 박대령은 혀를 차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정하사가 부사관으로 입대한 것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일 것이라고 제멋대로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사관이란 장교들의 시중이나 드는 하급자일 뿐이었고 그 가족 또한 보잘것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정다은 하사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통솔하며 50만 장병의 존경을 받는 자신의 아버지가 막노동꾼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십니다. 군인. 공무관이라도 하시나? 원사 아니면 예비역 중사? 그래봤자 내 밑이야. 어디서 감히 대령 앞에서 아버지 타령이야? 아니요. 대령님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 계십니다. 정다은 하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내 아버지가 장군이면 내가 대통령이다. 어디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허세 부리지 말고 당장 고소 취하하고 가서 빌어. 이게 내 마지막 경고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사과문 안 들고 오면 넌 징계위원회 회부야. 상관 모욕의 현명으로 군기교육대 갈 준비나 해. 박대령은 조사실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조사실 안에서 정다은 하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찢어진 이마, 그리고 피로 물든 전투복.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도 자비를 베풀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냈습니다. 주소로 가장 위에 저장된 이름, 우리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익숙하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진우 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호랑이처럼 엄격하기로 유명한 그였지만 하나뿐인 딸에게 많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정다은 하사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꾹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 다은아,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정 총장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터를 누빈 노장의 직감이 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알렸습니다. 아빠, 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아빠 이름 안 팔겠다고 했는데. 나 너무 억울하고 아파. 누구야? 누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당장 말해. 사단 작전참모 박태환 대령 사모님이 내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쳤어.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박 대령님은 아내 편만 들면서 나더러 사과하래. 안 그러면 영창 보낸다고. 아빠 보고 막노동하냐고 못 배운 집안이라고 그랬어. 전화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보다 더 무겁고 살기등등했습니다. 이내 정진우 총장의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용암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박태환. 작전참모 박태환이라고 했냐? 응. 아빠, 나 무서워. 다은아, 지금 어디야? 헌병대냐? 응, 포천 부대 헌병 파견대 조사실이야. 그래. 거기 문 꼭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아빠가 지금 간다. 아빠,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헬기 띄운다. 10분이면 가니까 꼼짝 말고 있어라. 내 딸 머리 깨뜨린 놈들, 내 오늘 제대로 날려주마.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정다은 하사는 멍하니 끊긴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헬기.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 정진우 대장은 입고 있던 잠옷을 거칠게 벗어 던지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흡사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부관. 당장 헬기 준비시켜. 오사단으로 간다. 총장님, 야간 비행은 규정상. 그리고 갑자기 방문하시면 부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내 딸이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규정이 문제야? 오사단장한테 전화 넣어. 내 헬기 내리기 전에 박태환이라는 놈, 당장 연병장에 무릎 꿇려놓으라고. 당장. 정 총장의 호령에 공관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잠자고 있던 오사단장 김민수 소장의 관사에도 직통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고요한 밤하늘 위로 거대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죽음의 사자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태환 대령과 최미영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벌집이 아니라 핵폭탄의 기폭 장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 11시 30분 제5보병사단 사령부 연병장에는 대나처럼 환한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잠옷 위에 전투복을 대충 걸쳐 입은 사단장과 참모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연병장에 도열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아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박태환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총장님이 왜 이 시간에 오시는 거지? 혹시 내가 이번 작전 계획을 잘 짜서 격려하러 오시는 건가? 오만과 착각은 인간을 가장 비참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법이었습니다. 거대한 헬기가 착륙하며 일으킨 모래바람 속에서 검은 베레모를 깊게 눌러쓴 정진우 총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은빛 권총이 차여 있었습니다. 밤 11시 45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의 나지막한 산등성이 위로 거대한 굉음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정찰 헬기나 수송 헬기의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공기 자체를 짓누르는 위협적인 진동이었습니다. 제5보병사단 사령부의 모든 창문이 덜덜 떨렸고 잠들었던 병사들은 전쟁이 난 줄 알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무반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사단장 김민수 소장은 관사에서 바지를 꿰어차며 복도로 달려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든 비화 전화기에서는 육군 본부 상황실의 긴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충성. 사단장님, 육군 참모총장님 헬기가 지금 사단 연병장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착륙 2분 전입니다. 뭐라고? 총장님이 예고도 없이 이 밤중에? 왜? 도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거야? 김 소장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육군 서열 1위가 최전방 사단의 야간 헬기를 타고 들이닥치는 것은 북한의 대규모 도발이 있거나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는 짝짝이 양말을 신은 줄도 모르고 연병장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연병장에는 이미 대낮처럼 환한 서치라이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비상 소집된 참모들이 줄지어 도열했고 그 끝에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작전참모 박태환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옆에 선 아내 최미영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 말이 맞지? 총장님이 지난번 내 브리핑이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니 이번 장군 진급 심사를 앞두고 나를 격려하러 깜짝 방문하신 게 틀림없어. 당신도 인사 똑바로 해. 오늘이 우리 집안 가문이 일어나는 날이야. 최미영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오만한 태세를 다듬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럼 나 이제 진짜 별 사모님 되는 거네? 아까 그 하사년 때문에 기분 잡쳤는데 총장님 되면 싹 풀리겠다. 호호.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정다은 하사의 성이 참모총장과 같다는 사실조차 우연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성씨가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며 비웃었던 그들의 오만함이 곧 그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블랙호크 헬기가 연병장 한가운데에 내려앉았습니다. 프로펠러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인 정진우 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행 비서관도 없이 홀로 내린 그의 얼굴은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충성. 제5보병사단장 소장 김민수의 전 참모총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단결. 사단장과 참모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리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제5사단의 경례 구호인 단결이 밤하늘을 울렸지만 정 총장은 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군화가 바닥을 짓누르는 소리가 연병장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박태환. 정 총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연병장에 깔렸습니다. 박 대령은 싱글벙글 웃으며 앞으로 튀어나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작전참모 대령 박태환입니다. 총장님의 깜짝 방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결. 정 총장은 박 대령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 총장의 묵직한 군화가 박 대령의 정강이를 그대로 걸어찼습니다. 퍽하는 악명과 함께 박 대령이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사단장과 참모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성 장군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장교를 발로 차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총장님. 이게 무슨... 바닥에 끌며 당황해하는 박 대령을 향해 정 총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감사를 드려? 내 딸 머리통을 명품 가방으로 깨뜨려 놓고 내 얼굴을 보니 감사가 절로 나오더냐, 이 미친놈아. 연병장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 딸이라는 단어가 메아리처럼 장병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사단장 김민수 소장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따님이라뇨.
총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마 우리 부대의 총장님 따님이? 정 총장은 대답 대신 헌병대 차량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머리에 하얀 붕대를 칭칭 감은 정다은 하사가 수사관의 부축을 받으며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마 근처 붕대에는 여전히 붉은 피가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다은아. 정 총장의 목소리가 순간 물기를 먹었습니다. 그는 성큼 다가가 딸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다은 하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밖에서 맞고 들어온 어린 막내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 총장은 딸의 젖은 뺨을 투박한 손으로 닦아주고는 다시 박대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야수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다. 육군 하사 정다은. 내 놈이 막노동하는 집안 자식이라고 모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영창 보내겠다고 협박한 바로 그 하사가 내 딸이란 말이다. 박대령은 뇌가 정지한 듯 벙벙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여우 같은 년이라 부르며 머리를 깼던 그 아이가 대한민국 육군 최고 수장의 금지옥엽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총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사 정다은이 총장님 따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제가 어찌? 몰랐으면. 정 총장이 박대령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몰랐으면 부하가 피를 흘리는데 사랑 싸움이라고 덮어도 되는 거냐? 몰랐으면 부모가 못 배웠다고 패드립을 쳐도 되는 거냐고? 너 같은 놈이 대령이라고 앉아있으니 우리 군의 기강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정 총장은 박대령의 가슴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버렸습니다. 찍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뜯겨나갔고 박대령의 자존심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단장. 예, 총장님. 이놈 지금 당장 보직 해임하고 구금해. 그리고 저 여자, 내 딸을 흉기로 가해한 저 민간인 여자도 당장 포천 경찰서로 넘겨. 군사시설 내 특수폭행이다. 군검찰에서 직접 조사해서 지옥이 뭔지 보여줘라. 내 딸이 흘린 피 한 방울당 1년씩 살게 해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헌병대장, 당장 집행해. 사단장의 호령에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미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발악했습니다. 이거 봐.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 동네 유지 딸이야. 우리 아빠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 대한민국 법 위에 내 아버지가 있느냐? 끌고 가. 정 총장의 일갈에 최미영은 잠옷바람에 맨발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권위의 상징이었던 계급장이 뜯긴 초라해진 모습에 박대령도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올라온 대령이라는 자리는 단 한순간의 비겁함과 오만함으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정 총장은 딸 정다은 하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헬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병장의 도열한 장병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경외심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아니야, 아빠. 고마워. 이제 나 안 무서워. 정다은 하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포천의 맑은 공기 속에 반짝이는 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권력은 약자를 짓밟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쓰는 것임을 말입니다. 헬기가 다시 굉음을 내며 이륙했습니다. 연병장에 남겨진 박대령의 뜯겨나간 계급장만이 바람에 뒹굴며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연병장에서의 휘몰아치던 폭풍이 지나간 뒤 제5보병사단 본청 건물은 대낮보다 더 뜨거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단장 김민수 소장은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절박하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작전처 인원들 전원 소집해. 박태환 그 인간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 갑질, 인사 부정까지 뭔지 하나 남기지 말고 털어내. 총장님 딸이 아니었어도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방치했다는 건 내 책임이다. 헌병대장은 지금 당장 박태환 아내 최미영의 소지품 전부 압수하고 녹취록 분석해. 사단장의 불호령의 부대는 개미집을 건드린 것처럼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편 헌병대 구치소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박태환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뜯겨나간 전투복 왼쪽 가슴에 허전한 자국을 연신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그럴 리가 없어. 정하사가 총장님 딸이라니. 성씨가 흔해서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왜? 그는 벽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멘트 벽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옆방에 갇힌 최미영 역시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쇠창살을 붙잡고 교도병들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포천 최 회장 딸이야. 우리 남편이 장군 될 사람이라고. 이 수갑 당장 안 풀어? 이거 인권 유린이야. 내 명품 가방 어디 갔어? 그거 2억 원짜리 한정판이란 말이야. 교도병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당신이 때린 분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외동딸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당신은 여기서 못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방은 현재 범행 도구로 압수되어 증거물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최미영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휘두른 그 권력의 상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흉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육군 본부에서 파견된 군 검찰관들이 사단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군 내부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강민호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정 총장의 직속 명령을 받고 이번 사건을 뿌리부터 뽑아내기 위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강 중령은 조사실에 앉아있는 박태환 앞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박태환 대령, 아니 이제 대령이라 부를 일도 없겠군. 자네가 지난 3년간 부하들에게 저지른 가혹행위와 공금횡령,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인 정하사의 녹취록을 다 검토했네. 할 말 있는가? 박태환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강 중령님,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저는 집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부하를 아끼는 마음에서 교육하려고 했던 것이지 결코 모욕하려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교육. 부하의 이마를 깨뜨린 아내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게 자네가 배운 군대의 교육인가? 자네가 정하사에게 했던 말 기억나?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느냐, 못 배운 집안이라 티를 내느냐고 했더군. 자네는 육군 참모총장을 막노동꾼으로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장교야. 아주 대단한 업적이지. 강중령의 비아냥에 박태환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군 생활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30년. 자네 때문에 군복을 벗어야 했던 무고한 하급자들의 시간은 누가 보상하나? 자네 아내 최미영 씨는 특수폭행 및 모욕죄로 민간 법정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내가 직접 조질 예정이니 그리 알게. 자네는 직무유기, 협박, 상관 모욕방조로 파면은 물론이고 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거야. 박태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파면, 그것은 연금 박탈과 퇴직금 환수를 의미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포천 영북면 일대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박태환과 최미영이 소유하고 있던 화려한 전원주택과 시내의 건물들의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다은 하사의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정다은 하사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이마에 흉터는 남겠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찾은 아버지 정 총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남의 인생을 짓밟은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정 총장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인간들, 평생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게 해주마. 아빠가 가진 모든 권한을 써서 합당한 벌을 내릴 것이다. 한편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접한 최미영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포천의 최 회장 역시 참모총장의 딸을 건드렸다는 소식에 일찌감치 딸과의 절연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오히려 부대를 찾아와 사단장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녀는 제 딸이 아닙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미친년입니다. 제발 우리 사업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자식보다 돈이 먼저인 부모 밑에서 자란 최미영은 결국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였던 돈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면회 온 박태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능한 인간아. 당신이 대령이면 뭐해? 총장 딸 하나 못 알아보고 이 사단을 만들어? 내 건물들 다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야. 이혼해. 당장 이혼해. 박태환은 허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지금 그 말이 나와? 당신이 그 가방만 안 휘둘렀어도, 그 주둥이만 안 놀렸어도 우리는 지금쯤 별 딸고 호강하고 있었어. 다 당신 때문이야. 이 악마 같은 여자야. 철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머리채를 잡으려 발악하는 부부의 모습은 추태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 싸움이라며 부하를 협박하던 그들의 위대한 사랑은 고통 앞에서 가장 먼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군검찰은 박태환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작전처장으로 재임하며 각종 훈련 용품 납품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온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 사건을 넘어 대규모 군납비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이제 박태환은 단순 파면이 아니라 반국가적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육군교도소 내 군사법정 제6호 법정에 막이 올랐습니다. 방청석에는 제5사단 장병들과 소문을 듣고 몰려온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재판장에는 엄숙한 표정의 군 판사들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태환과 최미영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미영은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푸석했고 그토록 아끼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박태환 역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예전에 당당했던 대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민호 군 검찰관이 증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본청복도 CCTV에 찍힌 폭행 장면과 정하사가 녹음한 음성 파일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개 몸은 어디다 쓰려고. 가정교육을 독학으로 배웠니? 최미영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흐르자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군 판사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피고인 최미영. 저 목소리가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그리고 저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타격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최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질투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해치려던 의도는? 해치려던 의도가 없는데 금속 버클이 달린 묵직한 가방을 휘두릅니까? 피해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가 생겼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님까지 모욕했습니다. 그 사실도 인정합니까? 최미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어 박태환의 차례가 왔습니다. 피고인 박태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관으로서 배우자의 범죄를 제지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사과를 강요하며 인사상의 불이익을 언급, 협박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태환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대의 소란을 막기 위해 잠시 달래려던 것뿐이었습니다. 참모로서 부대 화합을 생각해서. 화합. 피해자의 피가 바닥에 낭자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달래는 것이 화합입니까? 피고인은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부하의 가족을 막노동꾼이라 비하하며 인격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대령이라는 자가 부하를 소모품으로 보고 그 가족을 멸시하는 태도는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군 판사의 질타는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어 증인석에 정다은 하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전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붙은 작은 반창고가 그날의 아픔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정다은 하사, 피고인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정다은 하사는 피고인석의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보다 더 차가운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저들을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만약 제 아버지가 참모총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 군복을 벗고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짓밟혀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중벌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소위, 하사, 병사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법정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태환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최미영은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최미영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박태환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며 파면을 명한다. 쿵, 쿵, 쿵. 법봉과 함께 가해자들의 인생에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박태환은 파면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연금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과 서로를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박태환과 최미영이 군사법정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그들의 삶은 화려한 포천의 저택이 아닌 좁고 서늘한 감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최미영은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경기도 의정부의 군교도소에서 일반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여자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지날 때 최미영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인솔하는 교도관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육군 대령이야. 우리 아버지가 포천 최 회장이라고. 감히 이런 비린내 나는 곳에 나를 가두다니 제정신이야? 교도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 보세요. 이소 2460번. 당신 남편은 파면당해서 이제 대령도 아니고 그냥 죄수예요. 당신 아버지도 당신이랑 인연 끊었다고 기사에 났어. 여기서는 사모님 소리 들을 생각도 꾸지 마. 최미영은 수용자 번호 2460번이 새겨진 칙칙한 갈색 수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명품 옷과 가방은 모두 압수되어 증거물 창고로 들어갔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구멍난 고무신과 플라스틱 식판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5인용 혼거실에는 이미 4명의 수감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방장이라 불리는 50대 여성은 사기 전과 오범으로 교도소 생활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습니다. 최미영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턱짓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얘야, 신입, 인사 안 해?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들어와? 최미영은 자존심이 상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대령 사모님이야. 너희 같은 천한 범죄자들이랑은 격이 다르다고 말 조심해. 방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최미영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변기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령 사모님. 얘야, 뉴스 안 봤냐? 총장 딸 머리 깨뜨리고 들어온 미친년이 너지? 너 때문에 군인 아들 둔 엄마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렸는지 알아? 여기서는 내가 제일 천해.
당장 이 변기 닦아. 혓바닥으로 닦고 싶지 않으면 당장 고무장갑 껴. 최미영은 평생 변기를 닦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역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동료 수감자들의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으흐흐, 여보. 살려줘. 아빠. 나 여기서 나가게 해줘. 그녀의 절규는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나가지 못하고 메아리 쳤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녀의 손은 이제 독한 낙스물에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저지른 오만함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 경기도 의정부의 국군교도소 독방에 갇힌 박태환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대령 계급장 대신 485번이라는 노란색 수감 번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군인에게 계급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30년간 그 계급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던 박태환에게 파면은 사형 선고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냥 정하사를 다독였더라면? 아니, 집사람이 손을 휘두를 때 막았더라면? 뒤늦은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그를 찾아온 사람은 그토록 기다리던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 집행관이었습니다. 집행관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밀어넣었습니다. 박태환 씨, 당신 명의의 포천 아파트와 예금 채권, 그리고 군인연금에 대한 압류 결정문입니다. 피해자 정다은 측에서 청구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빈털터리입니다. 박태환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보세요. 연금은 건드리면 안 되지. 내가 평생 국가에 봉사한 대가인데 그걸 가져가면 나는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은 남겨줘야 할 거 아니야. 집행관은 경멸 어린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국가에 봉사요? 당신이 리베이트 챙기고 부하 괴롭힌 게 봉사입니까? 피해자 아버님이신 정 총장님이 그러시더군요. 막노동하는 집안 무시하지 말라고. 당신이 무시했던 그 막노동의 가치가 당신의 썩은 연금보다 훨씬 숭고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박태환은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아내 최미영은 옥중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게 되자 서로를 탓하며 갈라선 것입니다. 사랑 싸움이라며 부하를 협압하던 그들의 가식적인 결합은 돈과 권력이 사라지자마자 악취를 풍기며 썩어버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독방에서 환청을 들었습니다. 정다은 하사의 머리에서 피가 튀던 소리, 그리고 자신이 뱉었던 독설들이 고막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군대의 자부심이었던 전투복은 이제 죄수복으로 바뀌어 그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포천의 산자락에 붉은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5보병사단 사령부 연병장에서는 성대한 표창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정보통신대 중사 정다은. 단상 앞으로 우렁찬 호명과 함께 정다은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하사가 아닌 중사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보여준 강단과 그동안의 성실한 복무를 인정받아 특진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마의 붕대는 풀었지만 가느다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이겨낸 정의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단상 위에는 사단장 김민수 소장과 육군 참모총장 정진우 대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 총장은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딸을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짓는 대신 절도 있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중사 정다은 귀관은 불의의 사고 앞에서도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의연하게 대처하였으며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큰 공을 세웠기에 이 표창을 수여한다. 육군 참모총장 대장 정진우. 정다은 중사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이 단결. 감사합니다. 정 총장은 딸의 경례를 받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이제 아빠 이름 안 팔아도 내가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군인이다.
정다은 중사의 눈가에 살짝 물기가 맺혔지만 그녀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제복을 입었을 때 슬픔이 아닌 자부심으로 말한다는 것을 이제는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정다은 중사는 예전 사건이 벌어졌던 본청 복도를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정수기가 놓여 있었고 새로 부임한 작전 참모가 지나가는 병사의 짐을 함께 들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상병, 이거 무거운데 같이 들자. 군인은 전우애가 생명 아니냐? 그 모습을 보며 정다은 중사는 비로소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태환과 최미영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가 아물며 돋아난 단단한 살은 부대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나가는 길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포천의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렀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군인의 길은 계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인격의 무게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세상을 향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경기도 포천의 산천이 3번의 계절을 더 갈아입었습니다. 영북면 열세 부대 연병장에 쌓였던 눈이 녹고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날 무렵 청주여자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징역 3년의 형기를 마친 최미영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2푼어치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명품 코트 대신 구호단체에서 기부받은 낡고 유행 지난 점퍼가 그녀의 깡마른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한때 포천 일대를 호령하던 사모님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점 없는 눈동자와 깊게 팬 주름만이 그녀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예전에 살던 포천 시내의 화려한 2층 전원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낯선 가족이 이사와 정원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다은 중사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그녀의 집과 건물들은 모두 경매로 넘어가 피해 보상금과 소송 비용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여기 내 집이야. 당장 나오라고. 최미영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새로 이사온 집주인은 경멸 어린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미쳤나. 여기 경매 낙찰받아서 들어온 지가 언젠데 이래요? 당신 그 갑질하다가 감옥 간 대령 마누라지. 뉴스에서 다 봤어. 재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최미영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막노동하는 집안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이제는 잘 곳 없는 불황자가 된 현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친정아버지인 최 회장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문전박대였습니다. 내 사전에 내 이름은 지운 지 오래다. 참모총장 딸의 머리를 깨뜨려서 우리 집안 사업까지 풍비박산 낼 뻔한 년을 내가 왜 거두느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은 최미영은 결국 경기도 의정부의 한 고시원을 전전하며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부하 여군에게 젊은 게 몸은 어디다 쓰려고 라며 독설을 내뱉던 그녀는 이제 본인이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군교도소에서 출소한 박태환의 삶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파면 처분으로 인해 군인연금이 전액 몰수된 그는 당장 입에 풀칠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대령의 권위는 교도소 담벼락 안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재취업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참모총장 딸 폭행 방조 및 뇌물수수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를 받아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서울역 인근의 인력사무소를 기웃거리게 되었습니다. 어이, 485번. 아니, 박씨. 여기 와서 이 시멘트 포대나 날라. 인력사무소 반장의 거친 목소리에 박태환은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하했던 막노동 현장이 이제는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된 것입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짊어질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그때마다 그는 정수기 앞에서 생수통을 갈던 자신을 위해 사과를 강요받았던 정다은 하사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명예로운 군복을 입고 왜 그런 괴물이 되었을까? 박태환은 공사 현장 구석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에 아내 최미영과 함께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권력을 휘두르던 기억은 이제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편 육군 본부의 넓은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임관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열의 선두에는 이제 중사를 넘어 상사 진급을 앞둔 정다은 중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남은 옅은 흉터는 이제 그녀의 용기를 상징하는 명예로운 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정년을 앞둔 정진우 참모총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훈시를 통해 전 장병에게 울림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계급은 군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지 사람 위에 사람으로 서기 위한 권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군인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전우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군에 다시는 배경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 총장의 시선이 딸 정다은 중사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말보다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다은 중사는 누구의 딸도 아닌 오직 자신의 실력과 인격으로 부대원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지휘관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임관식이 끝나고 정다은 중사는 아버지를 향해 힘차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단결. 참모 총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진우 총장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은아, 내 이마의 상처를 볼 때마다 아빠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 상처가 너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안다. 너는 이제 이 아빠보다 더 훌륭한 대한민국 육군의 대들보다. 정다은 중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권력으로 쌓은 성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정의와 전우애로 쌓은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포천 영북면의 들판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가해자들의 삶 위로 정의의 꽃이 피어났고 그 꽃향기는 대한민국 군대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하사의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정다은 중사는 베레모를 고쳤으며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원들만큼은 절대로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짝짝꿍거리는 가해자의 구둣발 소리가 아닌 묵직하고 신뢰감 있는 군화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명예는 지켜졌습니다.